장애인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원봉사는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이념적 성격,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종류와 내용을 보고 장애인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장애와 장애인의 의미가 뭐냐 하면 실제로 협의의 장애라고 하는 건 좁은 의미의 장애인데 의학적 차원, 정말 신체적으로 그 의학적 진단에 의해서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의 광의의 장애를 보면 포괄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신체적으로 손상이 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심리적 문제 혹은 뭐 심리적으로 간접적 영향이 발생을 해서 인간적 능력이 약화되나 손실된 것, 뭐 사회 분리 불안, 이런 모든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불리한 입장에 처해진 모든 상태를 광의의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 장애에 대한 기준이 시대와 사회의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신체적 손상이 있는 사람만 장애인으로 봤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기능이 부족하다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등등 그런 모든 문제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때는 장애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장애의 개념은 신체적 손상에 의한 장애와 그 손상으로 인해서 기능의 제약을 받거나 혹은 기능 제약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을 때 이런 모든 것을 국제적인 장애의 개념으로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ICF에서는 심신기능, 정말 전에는 신체적인 기능만 봤다면 지금은 심리적 기능까지, 그 다음 구조활동 참여의 세 가지 요소를 장애로 정의를 하고, 장애인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적응하는 데에 일정 기간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 유형을 보면 뭐 지체 부자유, 내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뭐 등등 조현병까지 다 정신장애인 등등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만 65세 노인 계층이 되면 장애인도 고령화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장애인과 노인의 경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인이면 장애 판정을 받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특징을 한번 보면, 지체장애라고 하면 사지, 손, 팔다리, 몸통의 중추신경계나 근육뼈, 관절, 그런 운동신경이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것. 지체장애는 대체적으로 후천적이고 성인 이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중도장애라고 합니다. 뭐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뭐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다든지 등등은 중도장애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뇌성마비나 뇌졸중, 기타 뇌병변 장애, 뇌에 문제가 있으면 그 신체적으로 불편해지죠. 그지? 이걸 지체장애라고 하고, 시각장애는 교정 시력이 0.02 이하일 때, 눈을 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0.02 이하일 때 시각장애, 저 안 보인다고 볼 수 있죠. 그지? 그 다음에 뭐 약시, 이런 사람들도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각이나 언어장애. 왜 청각이나 언어장애가 같이 있느냐 하면, 보통 소리를 듣지 못하면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들어야만 말을 배우는데, 그래서 중추기능의 결함이 있어서 소리를 듣지 못해서 청력이 손실되면 말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언어장애까지
같이 오죠, 그지? 그래서 대부분의 청각 장애인은 언어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어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적 장애인데요. 지능 지수가 70 이하이고 18세 이전에 대체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능력의 제한은 있기는 하지만은 그 능력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노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기능성이 향상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데요. 자폐성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기능 수행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옛날에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걸 장애로 인정을 안 해줬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거든. 그런데 자폐성 장애는 사실 주변 사람과의 어떤 소통이 되지 않아요.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행동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정신장애예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능 수행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정신병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고 말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뇌전증, 옛날엔 간질이라고 했죠, 그지? 그런 것들이 정신장애에 대한 정신장애에 대한 이게 포괄적 장애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장애를 밖으로 장애 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게 실제로 정신장애는 사회적 편견이 신체장애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만약 자기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렸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병이 낫더라도 사회복귀나 적응할 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숨기는 경향이 많이 있죠. 자, 일곱 번째로는 내부기관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내부기관장애는 장애로 인정을 안 해줬지만 1999년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장애 범주로 넣었죠. 심장장애, 즉 말해서 심장에 질환이 있어서 이 협심증이나 심부전증 같은 것이 있다든지 혹은 심장 이식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심장장애에 포함되고, 신장장애는 역시 혈액 내에 노폐물을 걸러내고 하는 것을 할 수 없어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는 경우, 또 신장을 이식받았을 경우 신장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간장애도 역시 간 기능 손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서 간장애 합병증으로 복수가 찬다든지 복막염이 있다든지 간성 뇌성이 있다든지 이런 걸 간장애로 보고요. 호흡기 장애는 기관지의 호흡에 만성적인 기능 부전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장루와 요루 장애는 배변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는 경우가 되고요. 안면장애는 그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의하면 얼굴에 상처나 부스럼 따위가 나온 자국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큰 점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얼굴이 함몰됐다든지 결손되었을 때, 또 얼굴이 위축되었거나 골 조직이나 연부 조직이 위축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안면장애라고 장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첫 번째 사회의 위협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을 사회의 위협되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장애인을 시설에 분리시키거나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데 거부감을 갖는 경우인데, 실제로 지금은 이걸 강제하는 경우가 없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이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장애인에게 강제적으로 불임 시술을 한다든지 이런 비인간적인 그 사회 현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장애인은 사회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비사회적인, 사회에 도움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짐승이라면 자연적으로 도태되겠죠, 그지? 인간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자.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병자나 환자로 취급을 하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적 활동이나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지? 근데 장애인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경제적 활동이나 자립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이나 보호자가 있다면 이런 것을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무능력함입니다.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고 결정을 선택할 수 없다고 여기는데, 뭐 일부는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자폐장애인 중에는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천재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장애인도 있어요. 그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단순 노동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집중력을 가지는 그런 장애인 노동도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의 교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장애인 교육법에 의해서 헌법이나 각종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다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평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지? 그래서 장애인 교육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특수교육이 있어요. 특수교육은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특수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인권보장과 사회 정의를 실현을 위해서 통합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는 장애인 직업교육인데, 특수교육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장애인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직업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게 사실 목표예요. 장애인도 사회의 어떤 생산적인 일에 참여를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어야만 경제적 자립이 생기죠. 그지? 경제적 자립이 생겨야만 온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업교육이라는 것은 장애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인데, 실제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지금은 평생교육이 필요한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거야.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조차도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 시대에 장애인은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념적 성격을 한번 볼게요. 장애인은 그 인간의 존엄성, 첫째, 장애인도 인간이다. 인간으로서 모든 시민과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화,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이죠. 장애인이 사실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생활이 아니고 생활이죠, 그지? 일반적인 생활을 형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통합이에요. 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가 시민들과의 활동과 접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장애인도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장애 사회의 극복인데,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즉 말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상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복지사회. 장애인의 욕구를 한번 볼게요. 장애인은 보호와 교육, 또 청년이나 장년 장애인은 장애 아동은 보호와 교육이 필요해요.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릴 때 장애인이라는 이 장애 아동이 유기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문제는 많은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해도 장애 아동을 입양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지? 그래서 그런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년이나 장년 장애인은 직업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다음 노령 장애인은 간병이나 수발을 대체적으로 장애인의 욕구로 보고 있습니다. 봉사의 유형을 보면 단순 노력 봉사가 있어요. 가서 도와주고 뭐 말벗도 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해주고, 물론 뭐 청소도 어떤 기술적인 게 필요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단순 노력 봉사가 있는 반면에 또 기술 봉사가 있어요.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어떤 그런 집을 고쳐준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펌을 해준다든지 의료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장애인에게 교육을 하는 학습 봉사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전문적인 장애인의 뭐 재활 훈련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전문적인 봉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의 장애나 부적응 행동의 개선 방법을 한번 볼게요. 첫째는 장애인을 돕는 사회적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장애인으로서의 어떤 그 자기 자존감이나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그 괴리감, 특히 그 중도 장애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런 사회 부적응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을 돕는 사회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고,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봉사활동의 특징을 보면 지체장애인 중에서 보행장애인은 안내자가 팔을 잡거나 뭐 장애가 심할 경우는 허리를 부축하거나, 요새는 지체장애인들이 그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많이 움직이는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지? 뇌성마비 장애인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확실하게 알아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것. 뇌졸중 환자인 경우는 식사수발이나 대소변 받기, 말벗을 해주는 것이 지체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의 특징이라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행할 때 안내자의 팔을 잡게 하고 안내자는 앞에서 반발짝 앞에서 걸음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어떤 그 행동을 혹은 또 보행을 도와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각이나 언어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화를 구화하거나 필담, 수화 등을 사용하는데,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청각장애 때문에 언어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입모양을 보고 자기가 소리내서 말할 수 있는 구화를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수화를 지도한다든지 신호등을 보고 걷는다든지, 아니면 청각이나 언어장애인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각종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경제활동 같은 것을 도와준다든지, 구화를 위해서 말을 시키거나 또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서 또렷하게 설명해 주는 것 등등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고요.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칭찬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해 줌으로써 이 자존감을 올리고 정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칭찬을 반복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원봉사를 보면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 사회활동 지원이 있는데, 그게 첫째는 전화상담이에요.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재활에 관한 문제를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자주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장애인과 친구가 되는 것인데, 장애인은 사실 성장하거나 중도 장애인인 경우나 자기가 가진 장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열등감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분노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그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진정한 의미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고 또 같이 다니면서 경험을 쌓게 해줌으로 해서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고 그 친구 관계를 만들므로 해서 그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지역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공공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지역시설이라고 하면 우체국, 파출소, 보건소, 뭐 목욕탕, 뭐 이발소, 음식점, 슈퍼마켓 등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인데요. 일반인이 하는 말을 청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화로 통역을 하거나 장애인이 수화로 말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통역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수화를 말로 하고 말을 수화로 통역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섯 번째로는 중증장애인 외출동행이나 나들이 보조인데요. 사실 중증장애인은 외출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외출을 하고 싶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장애인 외출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인데, 평생 집에만 있던 장애인을 바닷가에, 그치, TV로만 바다를 볼 수 있었죠. 그런 사람을 바닷가에 데려다 준다든지 동물이나 식물원, 유적지, 박물관, 뭐 기념관, 공원 등등 방문하고 견학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같이 행동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런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고 또 뭐 스포츠 관람이라든지 뭐 낚시, 또 공공기관 장애 이런 것도 가볼 수 있죠. 그래서 나들이 보조하는 그런 장애라고 장애 보조 종류, 자원봉사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증 장애인은 혼자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의 기회가 부족해요. 맨날 TV만 보고 있다가 실제로 가서 본다는 것은 이 중증 장애인들에겐 정말 큰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치? 그런 것을 중증 장애인에 대한 봉사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적 지원 활동이 있어요. 첫 번째, 장애 아동 학습 보조 및 학습 지도가 있어. 방과 후에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 기숙사 뭐 등등에서 혹은 방과 후 아니면 주말에 아동에 대한 지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학습 지도도 하고 아니면 교과 학습 지도도 하고 장애 아동을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장애인 컴퓨터 교육인데요. 실제로 장애인 아니어도 그 고령자들도 컴퓨터 교육이 필요할 정도로 컴퓨터 교육이 쉽지 않은 일인데, 장애인 가정이나 복지시설, 뭐 특수학교 이런 데서 장애인에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인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사회와 소통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사회로 향하는
뭐 창구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면 장애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동에게는 장애 아동에게는 컴퓨터 교육이 주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 아동 통학 보조인데요. 학교에 통학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통학버스 승하차를 보조해 준다거나 아니면 통학버스 안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관리하거나 또 뭐 병원에 통원할 때 대중교통을 연결할 수 없는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량을 지원해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을 장애아동 통학보조 활동이라고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각장애인 이동훈련 보조인데요. 시각장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안전하고 효과적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이동훈련, 보행훈련 같은 그런 보조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는다거나 자기를 보호하는 것, 그 다음이나 방향이나 위치를 알게 되는 것, 뭐 지팡이 짚는 법, 뭐 보행 보조물 이용하는 것, 또 아니면 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출력용 도서 같은 것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활동, 뭐 이런 등등이 시각장애인 이동훈련 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체육 및 여가 활동인데요. 특수학교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이 여가를 활용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체육활동을 보조하는 걸 합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아들이 또 장애인들이 육상이나 수영이나 탁구 뭐 등등 체육활동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체육활동의 기술을 지도한다든지 체육복을 입고 벗는 것 아니면 뭐 체육활동 하고 난 다음에 목욕할 때 그걸 보조해 준다든지 뭐 이런 그 장애인 체육을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그거 외에도 여가 활동은 뭐 경기장에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같이 부른다든지 영화나 연극 등등 뭐 장기 바둑 전시장 등등에 갈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것이 체육 및 여가 활동 보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지원 활동을 볼게요. 첫째 목욕 보조예요. 혼자서 목욕하지 못한 장애인을 목욕시켜 주거나 혹은 목욕이 서툰 장애인을 목욕을 도와주는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거동이 어려운 재가 중증 장애인 경우는 가서 목욕 보조를 도와주고 그보다 조금 괜찮으면 대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 보조를 도와주고 또는 뭐 이동 목욕 차량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목욕 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이 반찬 지원인데 스스로 반찬을 만들 수 없거나 경제적 빈곤으로 반찬을 준비할 수 없을 때 시설이나 단체에서 반찬을 만들어 배달해주는 활동입니다. 그다음 이미용 지원이 있는데요. 가정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에 방문을 해서 장애인의 머리를 손질해주는 것이 바로 이미용 지원 활동이고요. 가사 지원 활동은 혼자 살거나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중증장애인 가정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가서 뭐 청소도 해주고 세탁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등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지원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취업 지원 활동인데 첫째는 구인 구직 개척이에요. 장애인을 고용할 구직장 찾아내는 활동이에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취직할 수 있도록 구직 정보 같은 것을 알아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직 장애인을 위한 직업 상담이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에게 직업 상담이나 직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취업 알선 및 사후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의 취업을 도와줘서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난 뒤에도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이 취업 활동 및 사후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지원 활동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첫 번째 지원을 해야 돼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게 지도하는 생활훈련이에요. 그 스스로 한다는 신변 처리는 뭐냐면 밥 먹는 것, 배설하는 것, 옷 갈아입는 것, 뭐 세수하는 것, 이동하는 것, 수면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도록 생활훈련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후원자 개발 및 보조 관리가 있어요. 장애인은 후원자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 사업에는 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재정적인 도움이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지자 확보를 위해서 후원자 개발이나 사업을 보조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비, 장비 보수 및 환경관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기능 인력이 없는 장애인 시설에 혹은 또 가정에 방문해서 설비를 보수해 준다든지 조경이나 뭐 정리 정돈, 환경관리, 뭐 기자재 점검관리 등등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의료 분야의 지원 활동이 있어요. 의료 검진을 보조하는 거죠. 실제로 장애인이 의료 검진을 받을 때는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혼자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폐증이나 지적장애, 내성마비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자발적이지 않죠. 그래서 보조요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보조요원이 의사소통이나 부축 같은 것을 통해서 진료가 끝날 때까지 보조해 주는 것이죠. 그치? 재활치료 보조라 하면 심신의 장애를 극복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 장애가 일어났는데 수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가능할 경우에 이런 재활 보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재활 치료에도 혈액순환을 정진시키고 그다음에 조직을 연하게 만들어서 관절 수축을 치료하고 근육 발달을 도모해서 보행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데 이 사실 재활치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재활보조 치료이고 그다음에 특정 기능훈련 보조가 있는데 장애인을 지도하고 훈련하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을 해서 정상인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게 아니죠.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미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어떤 기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훈련을 시켜서 원래 기능을 대신해서 어떤 그래도 많이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원래 하고 있던 기능에 근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기능을 보충하거나 뭐 보조 기능을 착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장애인이 겪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지? 장애인이 겪는 문제는 첫째, 교육의 문제가 있어요. 많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또 장애인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다 규정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중증 장애로가 있으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흥법에 의해서 장애인도 무상교육이나 의무교육을 받도록 현재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 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교육사각지대가 지금은 많이 적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없거나 혹은 많지 않아서 적절한 교육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문제는 고용인데요.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률이 정부 발표는 70수%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실업률이 높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고용특별법이 있어서 무조건 어떤 정도의
공장 이상이 되면 장애인을 몇 퍼센트 취업을 해야 되는 법률적 그 강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혹은 노동 구조나 그 노무 환경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버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 바르게 직장을 다니려고 해도 승진이나 뭐 대우, 교육 등등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권인데요.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의하면은 장애인이 집 밖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점차 낫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대중교통 시설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뭐 그 고정형 리프트라든지 아니면 승강기 등등의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접근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고 법률에만 얽매인 그런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의료인데요. 의료기관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은데 의료 장비는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지? 어차피 의료행위나 병원도 최종적으로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곳이죠.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도 사실 뭐 장애인의 퍼센티지가 높지 않은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시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지?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원할 때에는 일반 작은 병원에서는 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의료시설 부분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리함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심리사회적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자기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커요. 특히 중도장애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걱정, 뭐 신체에 대한 불만족, 아니면 분노, 막 퇴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그런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울증이 온다든지 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행동 같은 것이 유발하는 그런 심리적, 사회적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문제인데 장애인이 경험하는 문제 중에 가장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실제로 장애인 연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장애인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개별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는 문제로 빈곤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별과 편견의 문제인데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는 데는 차별이나 편견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학교에 입학한다든지 결혼, 취업, 뭐 운전면허증, 뭐 보험을 가입하는 것, 의료기관 이용, 뭐 통신, 정보통신 등등 모든 사회 전방위에서 차별을 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이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장애인이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장애인 집 밖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조용히 살았어. 그런데 지금 장애인은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 하죠, 그지? 그래서 옛날보다 장애인 비율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자기가 어쨌든 자기 능력을 개선시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등등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수가 부족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족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교육의 전문성이죠. 그것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단체의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상황별 적응력, 장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 앞에 공부했다시피,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장애에 대해서 다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못함으로써 적응력이, 상황별 적응력이 부족해져서 봉사자들이 지속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참여의지 결여예요. 20세 이상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긍정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원봉사자의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많지 않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6개월 미만으로 가장 많이 자원봉사에 참여했고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여자 비율이 감소되는 거죠. 즉 말해서 자원봉사자가 오랫동안 봉사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그 사람이 자원봉사자로서 이렇게 숙달되도록 전문가로 키울 때까지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하게 되면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탈락이 동기부여가 미약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결여됨으로써 중도 탈락자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자원봉사자 활용 기관의 문제인데요. 기관이나 단체장이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나 편견이 굉장히 부족해서 전문가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것을 개발하지 않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미흡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기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자원봉사자 관리 체계나 제도상의 문제예요. 자원봉사 관리 전담기구가 있어도 관리자의 양적, 질적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자원봉사 양성기관이 많지 않아서 자원봉사자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거나 또 하관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소홀하다든지 아니면 사후평가가 미흡해서 중도 탈락자가 생기도록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장애인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를 한번 볼게요. 첫째는 인적 자원으로서 자원봉사자 역할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 편견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우호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애인도 근데 이게 참 이런 우호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가 사실 참 요원하죠, 그지? 그 다음에 장애인에게 불리한 사회적 환경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동료로서 장애인이 처한 환경을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재활의 조력자나 자립훈련의 훈련자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과 소통함으로써 장애인의 대변자로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도 역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한번 볼게요. 자원봉사 활동의 제도적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정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미국은 국내 자원봉사법, 전국 지역사회봉사법이 있는데
이 모든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와 종류를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성, 법적 준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기구나 민간단체, 협의체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 수급 관리 체계의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역사적으로는 상부상조의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지만 이건 그 마을 안에서 서로 도와주는 거였지 뭐 아무 그 반대급부가 없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봉사하는 그런 자원봉사는 없었죠. 그랬다가 현대에 들어와서 이 자원봉사가 생겨서 아직까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이 낮아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 활동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뭐 매체를 통해서 공익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데요. 자원봉사자를 선정할 때,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를 선정하면 교육하고 배치하고 많은 비용이 든다고 했죠, 그지?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자원봉사자를 선발할 때 가정환경이나 사회경험, 소지하고 있는 기술 등을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사람을 프로그램에 투입시켰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발현을 시킬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하고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도나 감독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지원서나 이력서, 활동보고서 같은 것을 면밀하게 살펴본 이후에 자원봉사자로 선발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효과적인 배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바람직한 평가와 그다음 보상의 개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돼요. 아무리 이런 일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곤란하죠, 그지? 자원봉사 활동의 재원 조달 방법에는 복지단체 등의 자체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 정부나 지방단체에서 지원받는 방법, 개인이나 기업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했을 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법 등등을 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